예, 존경하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존경했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열강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1942년 정도 일본이 진주만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도라라는 영화를 대략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1940년대 그 당시에 우리는 자전거도 못 만들던 그 시절에 일본은 그렇게 많은 전투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의 하와이,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와이의 그 펄하버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망명해 있던 이승만 박사께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해방이 임박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말하자면 호랑이 포털을 건졌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영토 일본이 공격을 했다는 것.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다 침략, 정복을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감히 손댈 그런 기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다는 것은 미국의 감정을 이제는 끝까지 건드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미국이 절대로 저 일본을 가만두지 않고 항복을 시켜서 전쟁을 끝낼 것이다, 2차 대전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과연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다운 그런 대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우리는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들은 북한이 이제 마지막 발버둥을 지나보다 이제 북한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감시, 제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전혀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난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 북한이 진짜 핵을 보유하기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나 보다 이렇게 단언하게 이르렀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이런 그 강대국들이 북한을 이제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정말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쓰고 최악의 정책, 잘못된 실책을 보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 1874호의 강력한 제재에
미국의 금융 제재 이런 것을 당하면서 지금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미 2005년 9월 달에 BBA 금융 제재, 그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단 1달러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융 거래를 못했거든요. 그 빼앗은 경험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둘러서 그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운영해놨던 두 여기자를 돌려보내줬고, 또 현정은 현대아시안 회장을 평양에 돌려드려가지고 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석방을 했고, 마침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연결식에 이 생겨서 이게 그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를 남한에 보내서 우리 당국자와 대담을 하고, 또 결국은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기 이르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 그 조문단이 보인 태도는 남북 간의 대화를 간청하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기자들이 북한 이번 조문단의 태도가 애절했다, 너무 애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 같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현재 북한을 이제 이대로는 둬서는 안 된다, 이제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현재의 그 기존 질서에 대한 판을 바꾸는 이제 시점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진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지금 미국과 중국, 한국이 합심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자기들의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상황에까지 왔는지, 그것을 제가 논문에 길진 않지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 내부 실태를 간략하게 선생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 25페이지, 북한의 내부 실태입니다. (80년대) 말에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된 것은 1991년입니다만 80년대 말부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올해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에 베를린이 무너졌고,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체제가 무너졌고, 중국에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 북한 체제는 그야말로 영제 경각의 위기에 처한 체제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이 없어지고 중국이 자본주의로 변화된 시점에서 북한한테 무상으로 원조 형식으로 제공했던 석유 원자재, 그게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북한 경제가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바람에 요즘 말하는 식량난,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한말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90년대 초에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의 고난의 행군, 그것은 지금에 비하면은
그럴 때는 뭐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김일성도 살아있었습니다만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지도부는 생존 전략으로 핵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핵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자본주의 이 세계 시장에 발을 좀 일부 한 발이라도 디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당시에 이미 개혁 개방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대단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한 10년 동안 경제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5% 이상이었거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고,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3년 이내에 식량이 자급자족 되는 정도로 경제가 대단히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했는데, 왜 1979년에 개혁 개방 시작했느냐 하면 1979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이요,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정책을 바꾸고 국제사회에 그렇게 문을 여는 것, 그게 개혁 개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사회의 종주국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미국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개혁 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1979년 1월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79년 1월부터 국교가,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에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해내는 걸 보고 북한도 부분적으로 개혁 개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전략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격심한 제재, 봉쇄를 당하면서 북한은 오늘날에까지 아직도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0년대 말에 시도했던 그런 생존 전략이 아직도 핵실험을 2번 하는 그 외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 개발하고자 하는 그 시도 때문에 북한이 체제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는 모든 부분이 지금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 체제 각 부분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하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각 부분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권이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북한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중국에서 들어오던 석유 및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여들이 났는데,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기획경제인데 사회주의 기획경제로 가동되는 공장은 10% 내지 20%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10년 전에 하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10% 내지 20%보다도 훨씬 이제는 더 작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는 200만이 굶어 죽었다, 300만이 굶어 죽었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량 가사가 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90년대 말에 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서 배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배급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끈질긴 그 생활력으로 각자 집집마다 삶의 터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콩나물 길러서 장사하는 사람, 막걸리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두부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옛날에 그 신발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공장에 기본적인 기계들을 뜯어와가지고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신발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
또 공장에서 재봉틀을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뭐 하여튼 가가호우로 지금은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간의 수공업 경제로 바뀌었다. 북한 경제의 한 80% 이상이 지금은 간의 수공업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가동되는 공장이 10%, 20%라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군수공장이라든지 북한 정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핵심 공장, 종이공장, 그런 사회주의 이 체제를 돌리는 데 있어서 문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공장 같은 거 일부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있지, 나머지 이 경제, 인민경제는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경제라는 것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고 북한의 당은 당대로, 김정일 경제는 김정일 경제대로, 군은 군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각 기관들이 각자 자기 기관의 무역회사 또는 농장 이런 걸 가지고 각 기관별로 예산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는 하나의 국민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독립된 경제, 그러니까 가구별 경제, 가가고 다 독립된 경제입니다. 또 지역별 경제, 군부대도 대대별로, 사단별로, 연대별로, 분단별로 이렇게 다 독립된 그런 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경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위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정치 아닙니까? 정치 권력 구조인데 북한의 정치 권력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1993년 12월에 북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라는 게 당의 중앙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은 나라의 정책을 토론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하고, 교육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토론하는 기관이 당 중앙위원회인데 그게 93년 12월에 열린 이후로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김정일 비서실, 북한 말로 서기실이라고 그러는데 서기실에 있는 일부 소수의 측근들이 토론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1인 독재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당이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원들이, 당 간부들이 이 정부에서 배급도 받고 월급도 받아야지 당 간부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배급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대신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미공령하는 거거든요. 내가 장사하는 거 통제하러 왔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공모했단 말이에요. 서로 공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간부들이 모두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장사가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은 장사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장사는 절대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대 확산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그 93년 12월에 중앙위원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그 경제개발계획, 7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사회주의 나라는 절대로 자기 지도자가 한 역할을, 한 일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93년 12월 당 6기
21차 전원회에서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 이게 80년부터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김정일한테 권력을 대폭 물려주고 경제까지 김정일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제가 93년 되면은 그게 경제가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80년대 말에 사회주의가 다 무너졌고 소련에서 펑펑 공짜로 들어오던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 다 중단되고 전력 생산이 중단되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어떻게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고스란히 김정일이 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로했어요.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배로해가지고 도대체 최고사령관 뭐 했냔 말이에요. 김정일 호칭이 그 당시에 최고사령관, 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뭐 했냐고 말이야. 지금까지 이 경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놔뒀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를 꾸짖은 이 당대회 이거 절대로 전원회의 열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당이 마비가 됐고, 자기를 그렇게 호되게 꾸짖은 자기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바로 7개월 만에 94년 1월에 94년 7월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 이후로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 선군정치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계엄정치란 말이에요. 군대를 앞세워서, 선자가 앞세울 선자거든요. 군대를 앞세워서 정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엄정치입니다. 계엄정치. 사실 군대가 나와서 이 군대의 총으로 시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꼼짝 못하고 엎드리는 거라. 혹시 그 연합뉴스나 우리 일간지에서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협박하는지 그 내용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북한이 얼마나 그 소름 끼치게 위협하고 협박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협박하는 것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데모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선군정치라는 그런 계엄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생각이 바로 우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발로 뛰어서 발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을 하면은 먹고 살았거든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은 내가 간부직에 임용이 되고, 간부직에 임용이 되면은 적당히 일해도 승진되고 많은 보수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정부에서, 당에서 나오는 월급도 없고 봉급도 없고 당이 유명무실하고 주민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당원고 해봐야 뭐하냐. 그래서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이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시 금강산이나 평양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그 남한 고객을 상대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상당히 번성해졌다. 16페이지 제가 그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제1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거의 사회주의 사회거든요. 사회주의 사회고 계획경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완전히 쇠퇴가 됐어요. 내리막길을, 그래서 거의 뭐 바닥을 칠 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제2사회, 요거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 이것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업사이드 다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북한 아직도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북한을 우리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이제는 시장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느냐 이게 북한 생존 전략 측면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북한은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폐쇄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군 정치를 통해서 강력한 사회 통제를 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돈을 좀 그래도 달러를 벌어야지 되는 거니까 달러가 없으면은 이번에 김기남 당비서와 김남관 통전부장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휘발유를 뭘로 삽니까? 달러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를 벌기 위해서 90년 일본하고 수교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도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1991년에. 이거는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겠다는 그런 그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일본 너네들이 북한과 수교하려면 북한한테 이야기를 해봐. 남북 간에도 대화하고 남북 관계도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지 일본 북한과 수교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1년 그 당시에 일본과 수교 회담이 진전되고 동시에 남북 간에도 총리 북한에서 연형무 총리 우리 측에서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그 총리가 평양을 오가면서 회담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상당히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평화 분위기가 오나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92년 11월 달에 북한 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과의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그 체제가 모두 원상복구되고 말았다,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일본과 수교, 한국과의 대화는 미국과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데 올인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 미국과 관계 개선에 올인했다. 그게 93년부터 그런 게임을 시작합니다. 93년에 NPT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당시에 NPT를 탈퇴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94년 10월 달에 그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대화가 관계 개선이 지지부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98년 8월 달에 대포동 미국 미사일을 뻥 쐈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이 북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99년 9월에 해리 프로세스라는 거, 해리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일본도 오고 몇 바퀴를 돌면서 그건 1년 만에 해리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북한이 핵 포기하면은 미국이 국교 정상화 해주겠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최초로 해리 보고서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북한을 스포일시켰어요.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자극하면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 수교, 북한과 미국 사이 수교를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9년 5월 20일 최근에 2차 핵실험을 했어요. 2차 핵실험을 하면은 미국이 이제는 무조건 수교를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과거에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잘못 길어들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더 강경하게 북한을 몰아붙이기 전략을 이제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이제 낭패에 빠져 있다. 북한의 이런 생존 전략, 내부의 그런 경제나 정치적인 선군 정치라는 그런 정말 그 왜곡된 정치 형태,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이 체제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의 모든 정책이 다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럼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먹었느냐, 북한 체제가 이렇게 망했느냐 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일성이 일제 때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는 그 사실, 그거를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권좌에 있어야 되는 이유, 김일성이 왜